그 361페이지 보겠습니다. 361페이지 부동산 투자회사 여기 되어 있는데 꼭 한 문제 꼭 나오니까 요거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361페이지 잠깐만요. 자, 일단 이제 투자 신탁이다. 이거 좀 알아볼게요. 투자 신탁이다. 요건 아까 얘기한 대로 자, 미래에셋이라든가 뭐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이런 데 있어 없어요? 있죠. 대우증권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이런 회사들을 투자 신탁사 이렇게 합니다. 투자 신탁사. 자, 그래서 이 줄여서 줄이는 게 아니라 약어로 투자를 영어로 인베스트먼트 해줍니다. 그리고 신탁을요 트러스트에서 이런 부를 주로 씁니다. 이걸요 투자 신탁이다 해줍니다. 자, 요거는요, 이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돈을 긁어 모읍니다. 이렇게. 투자자들. 자, 긁어 모으는데, 이 긁어 모으는 거를요, 펀딩한다. 얘들 말로는 이걸요, 모은 돈을 펀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금 정도로 번영할 수 있는데, 요걸 가지고 주로 이제 주식이나 채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거기서 이제 주의 주가가 무지하게 올랐다. 그러면 얘들 이제 실적을 많이 배당해 줍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면 애들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요 투자 신탁이다. 그러니까 한 푼도 못 돌려받으니까 투자자 가서 너 때문에 내 돈 다 까먹었으니까 물어달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그럴 겁니다. 그럼 뭐하러 나한테 맡겼냐? 네가 투자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실적을 배당해주는 형태이죠. 요거는 주식을 발행하든 안 하든 전부 다 지분금융입니다. 다시 할게요. 돈을 빌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실적을 배당하는 형태 있죠. 이런 건 전부 다 지분금융입니다. 되셨죠? 이런 형태를 다 지분금융해줍니다. 근데 반드시 주식이나 채권에만 투자해라. 그건 아닙니다. 때로는요, 금이라든가 은, 이러한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라든가 아니면요, 일본의 엔화 이런 것들 아니면요, 영국의 파운드화 이런 거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돈 될 만한 건 투자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영화 만드는 회사, 영화 만드는 데 투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요, 영화 펀드다. 그래서 돈을 긁어 모아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가 대박 났다. 그러면 실적을 많이 배당해줘, 안 해줘요? 해주고, 영화가 쪽박 났다. 그러면 배당해 줄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집에 가셔서 이제 인터넷에 영화 펀드 이렇게 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영화, 펀드를 조성해서 만든 영화 중에 좀 대박났던 영화 있죠? 쭉 거기 적혀 있을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 그 국제시장, 이런 거 있죠? 1000만 가격을 동원했던 국제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부러진 화살, 7번 방의 선물, 이런 것들 있죠? 광해라든가, 아니면은요, 여기 과속 스캔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펀드를 조성해서 만든 영화 중에 대박났던 영화들입니다. 그러면 대박만 날까요? 쪽박도 날까요? 쪽박 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은요, 외국에 이제 잘 나가는, 미국에 있는 잘 나가는 가수를 초빙해서 이거 잠실 운동장에서 공연을 기획하려고 돈을 긁어 모았는데 공연 당일날 비가 오는 바람에 쪽박 날 수 있죠? 다 취소되고 하는 바람에 쫓겨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공연 펀드 해줍니다. 자, 지금은요,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부동산. 자, 요거는요, 어디다 투자한다고요? 부동산에 투자한다. 자, 부동산이 영어로 뭐예요? 영어 정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어로는요, 리얼. 자, 리얼 해주면요, 요거는 영어로는 진짜의 아니면 참말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스페인어로는요, 이거를 레알 이렇게 발음합니다. 레알. 이거는 왕의, 왕족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해주면요, 마드리드 왕가를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에스테이트 해주면요,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재산. 절대 봉건시대 이전까지는 전부 다 토지가 누구 거였어요? 왕 거였습니다. 왕 거. 거기서부터 어원이 돼서 지금은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자리 따서 RE 해주면요,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RE. 그러면 얘랑 얘랑 이제 묶어볼게요. 묶어보자. 이렇게 얘랑 얘랑. 그러면 RE
ITS 해주면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어디서 투자한다고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실적을 배당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리츠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리츠. 근데 요거는요, 자, 한화투자증권이 돈을 긁어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죠. 요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고, 자, 지금부터는요,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IMF가 극성일 때, IMF 이전까지는요, 기업들 간의 거래는 다 외상거래였었습니다. A는 B한테 외상으로 팔아요, 안 팔아요? 팔고, B는 이제 어음을 써주는 겁니다. 나중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B는 C한테 외상으로 파는 겁니다. C는 이제 대기업들한테 외상으로 팔아요, 안 팔아요? 팔죠? 그럼 이게 대기업이 하청기업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97년 1월 달부터 한보철강이 망했습니다. 망하니까, 얘들이 망하니까 줄 돈 있어, 없어요? 없고, 얘들도 줄 돈 없는 거죠? 줄 돈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요, 연쇄부도로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혜태라든가 진도, 아까 얘기한 대로 진로, 뉴코아, 한신공영이라든가 아니면은요, 기아자동차, 아니면 쌍방울 할 거 없이 막 줄줄이 막 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연쇄부도로 이어놓으면서 국민경제가 박살이 날 지경입니다. 또 얘네들은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생산활동하는 건데, 자, 얘들도 돈을 회수 못하니까 은행 돈을 갚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고, 자, 은행은요, 우리 같은 가게로부터 예금 받아서 대출해 주는 건데, 은행도 회수를 못하니까 돈 갚을 능력이 돼야 한대요? 예금자들도 못 돌려준 거죠? 국민경제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 이 결국은요, 97년 11월 달에 IMF로부터 굴욕적으로 돈 빌려와갖고, 이 은행 돈도 막아주고, 그리고요, 이 만기가 도래한 2천억 달러도 돌려막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국민경제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택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게 MBS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대기업들이 망하려고 하는 회사들, 자, 나중에 이제 법정관리라든가 화의대상 기업이라 합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망하기 직전의 회사 있죠? 이런 회사들의 건물, 본사 건물 같은 게 있다면 이거를 2천억, 3천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누군가가 사줄 수만 있다면 얘 대기업은 죽어요? 살아나요? 살아나는 겁니다. 기업이 죽는 이유는요, 망하는 이유는 나갈 돈이 있는데 들어올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아, 나갈 돈은 무지하게 많은데 종업임금도 밀려있고 외상값 수두룩한데 빚도 무지하게 많죠. 이거 들어올 돈만 있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 사줄 수만 있다면 이 기업은 망하는 게 아니라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살아나고 또 연쇄부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은행도도 막을 수가 있었고. 근데 이 당시에는요, 모든 기업이 힘들었기 때문에 2천억, 3천억짜리 부동산을 사줄 수 있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2001년서부터 부동산 투자 회사법을 제정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한테 펀드를 조성해서 자금을 각출해서 망하기 직전의 회사 있죠? 이런 부동산을 사주도록 유도했던 법이 바로요, 부동산 투자 회사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투자 신탁 해줍니다. 부동산 뭐라고요? 투자 신탁인데, 얘네들은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뭘 발행한다고요? 주식. 그래서 이거를요, 회사형 부동산 투자 신탁이다, 이렇게 합니다. 회사형 부동산 투자 신탁. 그리고 요거는요,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뭘 발행한다고요? 주식을 발행하고, 그리고 요거는요, 이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라고 해서 그냥 줄여서 그냥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없이 그냥 리츠 하면은요, 보통 부동산 투자 회사를 주로 얘기합니다. 리츠 이렇게 얘기하면요, 누굴 얘기한다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회사인 부동산 투자 회사 해줍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부동산 투자 회사. 2001년서부터 설립된 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데, 이 회사의 업계 1위가 어디냐면 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업계 1위, 시장 점유율 1위가 코람코 자산신탁입니다. 코람코 하면요, 코리아 어쩌고 앞자리 딴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코람코 자산신탁이 업계 1위입니다. 얘네들은요, 우리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야 안 모아요? 긁어 모아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생긴 이득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요, 그 당시에 우리은행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었던 회사인데, 자, 우리은행이 전신이 어디냐면 한일은행, 상업은행이었습니다. 부실의 가장 극치였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들어온 돈 엉뚱한 데 쓸 수도 있어 없어요? 좀 안 되겠다. 우리는 니네들한테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않겠다. 니네들은요, 원칙적으로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해라. 특수한 목적으로 회사를 하나 설립해라. 자, 이걸요,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주로 이제 명목회사 형태로 운영합니다. 명목회사가 뭐냐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무슨 회사라고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서 서류상 회사예요. 근데 이런 회사가 분명히 있는데 무슨 이런 회사를 왜 설립하냐면 얘들과 얘들은요, 철저히 신용을 절연시킨다.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따로따로 회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온 돈을 얘들이 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얘들이 파산했다고 해서 빼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장사 안 된다고 이 돈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철저히 이거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회사 이름도 따로 있습니다. 특수목적 회사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투자하겠다. 이 돈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우리한테 배당한 데 쓰라는 얘기죠.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셔서 이 코람코 자산신탁을 딱 치게 되면 인터넷, 그러면 그 위쪽에 뭐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겁니다. 그거 딱 클릭하게 되면 리츠라는 칸이 있을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리츠. 그게 바로 요 회사 이름들입니다. 회사 이름. 자, 이거 지워되죠? 자, 회사 이름들인데, 예, 먼저 이 회사 이름이 뭐냐면, 얘는 코크랩 1호다. 코크랩 1호 해줍니다. 이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서류상 회사 이름입니다. 코크랩. 코리아 어쩌저 회사 이름이에요. 얘네들은 2002년도경에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이 당시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한화 있죠? 한화 본사 건물을 구입했던 겁니다. 한화 본사 건물하고요. 대한생명 빌딩이 여의도에도 63 빌딩이 있지만 그 회원동인가 또 한 7층짜리인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구입했던 겁니다. 대한생명 빌딩을 구입한 겁니다. 2,200억 정도를 조달해서 이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자, 이 3,500억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엄청나게 큰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익을 남겨니까 배당을 많이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계속 투자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코크랩 2호, 3호 계속 나오다가 코크랩 8호가 나왔는데 얘네들은요, 반드시 이 법정관리라든가 화이대상 기업만 투자해라.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투자하게 되면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지, 일반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그래서 이 2007년도경에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이게 코크랩 8호입니다. 8호. 이 당시에 종로에 있는 G타워, 자, 일반 부동산입니다. 일반 오피스 빌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센트럴타워, 요거는요, 무너지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오피스 빌딩입니다. 여기에 투자한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지금 한 63개 정도가 있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코크웨이라는 이름을 안 쓰기도 해요.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하니까 이렇게 하셔요. 자,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른 이름을 붙여볼게요. 요 코크랩 1호, 요걸 뭐라고 하냐면 기업 구조조정 리츠 사이즈입니다. 구조조정 리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 회사 있죠? 요 회사를 위탁관리 리츠 이렇게 합니다. 위탁관리 리츠다. 이렇게 말이 더럽게 기네요. 자, 요 두 놈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회사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회사예요. 명목.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투자 운영은 다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 겁니다. 서류상 회사만 존재하는 거니까 이 자산관리회사는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하려고
요 구석탱이에다 본점 정도는 둘 수 있지만 뭐 지점을 두고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 종업원을 채용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실체가 있는 회사도 인정합니다. 실체 회사는 종업원을 직접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관리 리츠다 입니다. 자기관리 리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관리니까 우리 남자친구가 관리하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요, 남자친구 자기가 아니라 본인 있죠? 본인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이거 웃기는 건데 별로 안 웃네요? 안 웃겨요? 오케이. 자, 어쨌거나 얘는요,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직접 종업원을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 하는 거고,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라든가 감정평가사 이 중에서 5년 이상은 종사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을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으로 둬야 돼요. 강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되셨죠? 지금까지 한 거가 어디냐면 351페이지. 35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 있어 없어요? 있죠. 죄송합니다. 361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36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에는 1번에 자기관리 리츠, 두 번째는요 위탁관리 리츠, 세 번째는요 구조조정 리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좀 읽다 보면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써 있을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볼게요. 문제. 자, 362페이지 맨 위에 박스 바로 아래 볼게요. 자, 박스 있죠? 바로 아래 볼게요. 자기관리 리츠는요 실체가 있는 회사이고,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명목회사이다.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가 있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은요 명목회사이다. 2번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서류상 회사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본점 정도는 둘 수 있지만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인원을 둘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직접 종업원을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 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면서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요거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 운용을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4번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64페이지 볼게요. 자, 지금부터 자, 이렇게 부동산 투자 회사 법에 있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딱 볼게요. 자, 주로 이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본다면 이게 이제 가장 주된 목적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구조조정 리츠다이즈입니다. 자, 여기 이제 다 쓰러져가는 회사, 법정관리라든가 화의 대상 있죠? 이런 기업을 구입하게 되면, 건물들 구입하게 되면 상당한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요 자기관리 리츠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위탁관리 리츠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맨 먼저 얘는요, 맨 먼저 기억할 것은 얘는요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얘는 실체가 있어 없어요?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 운영은 다 누구한테 맡겨요?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 형태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주로 먼저 기억하세요. 위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네 번째 칸에, 자, 위에서 다섯 번째 칸에 법인 설립 있어 없어요? 있죠. A 364페이지 박스 위에서 다섯 번째 칸에 법인 설립 있어 없어요? 네 번째 칸이네요. 네 번째 칸. 법인 설립 있죠? 얘네들은요, 자, 자기관리 같은 경우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좀 받아야 됩니다. 인가. 근데 나머지는요, 이렇게 명목회사는 등록 요건만 갖추면 등록만 하면 돼요. 등록만 하면 됩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그 밑에
야, 거기 법인 설립 바로 밑에 보니까 설립자본금, 최저자본금 있어 없어요? 있죠. 얘네들은요, 설립 시에는 5억 이상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5억. 그리고 나머지는요, 3억 이상은 있어야 설립은 가능하고, 이거는 설립을 용이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더 긁어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70억 이상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얘네들은요, 자, 얘는 50억 이상은 만들어 놔야 돼요. 얘네들도요, 50억 이상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 내에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6월이 지나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요거 많이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암기할 때는요, 5, 7은 얼마요? 5, 7은 9구단을 외자. 5, 7은요? 어떤 사람은 39 그러는데, 네, 5, 7은 얼마요? 35입니다. 5, 7은 35. 그래, 그 사람이 그러는데, 5, 7은 35라니까, 9구단이 바뀌었네, 그럽니다. 바뀌었네. 그래서 자기 배울 때는 39라고 했답니다. 네. 자, 어쨌거나 5, 7은 얼마예요? 35.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뭐냐면, 아래에서 세 번째 칸 볼게요. 아래에서 세 번째 칸에, 두 번째 칸에 1인당 주식 소유한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일반 리츠 같은 경우는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1인당, 여기서 1인 하면 와이프 이런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특수관계자 해줍니다. 1인당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갖고 있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자, 그렇지만 얘는 국가 발전에서 좋은 일 하니까 그런 규정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보니까 주식 공모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전부 다 발기 설립 위주로 해서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기 설립은요, 그냥 발기인들이 딱 모여서 정관을 딱 작성한 다음에 우리 회사 하나 차리겠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주식을 인수합니다. 돈도 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법원에 가서 상업 등기를 마치게 되면 곧바로 회사가 설립되는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근데 나중에 모집 설립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창립 총회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사람을 끌고 모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발기 설립 위주로 해서 설립하되, 다만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주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30% 이상을 공모 규정이다. 공개 모집해서 주주로 모셔야 돼요. 되셨죠? 근데 요거는요, 그런 규정 없습니다. 구조조정은요, 그런 규정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자주 물어보는 게 요겁니다. 뭘 물어보냐면, 현물출자라고 해서, 현물출자다. 자, 어디냐면요, 거기 딱 중간 정도에 현물출자 있어 없어요? 자, 거기 최저자본금 바로 밑에 차익과 사채 바로 위에 현물출자 있어 없어요? 있죠. 현물출자는요, 이 회사에 현금으로 출자하는 거를요, 현금 출자한다. 부동산 같은 걸로 출자하는 거를요, 현물 출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현물 출자는요, 설립 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발기 설립 위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100억이라고 해놓고서 주식을 나눠 가질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한 사람들은요,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럼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설립 시에는 불가능하지만,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최저자본금 규모를 갖춘 상태라면 이때는 가능합니다. 이때는 가능해요. 되셨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서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서 나머지는 나중에 됩니다. 주로 물어보는 게 여기서 물어봅니다. 최소한도 요건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볼게요. 자, 365페이지 맨 위에 박스 바로 아래 볼게요. 박스 있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얼마 이상이에요? 5억 이상이다. 이렇게. 자, 2번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요, 3억 이상이다. 5, 7은 얼마예요? 35 해주는데요. 자, 3번 볼게요.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얼마 이상이에요? 70억 이상은 돼 있어야 돼요. 6월 내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6월 지나면 이렇게 돼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4번 볼게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에요? 50억 이상 돼야 됩니다. 57은 35라고 했죠? 35.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불가능하죠? 설립 시에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고 최저 자본금을 갖춘 상태라면 현물 출자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긁어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물 출자로 부동산 같은 걸로 출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7번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얘네들은요 50%를 얘들은 50%를 초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런 규정 없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알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를 맞춥니다. 되셨죠? 그러면 오늘 공부했던 내용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 총정리. 자, 오늘 자, 요걸 안 갖고 왔네. 누르는 걸 안 갖고. 어디 가세요? 저도 종이 가져. 이거요? 이거 나만 있어야 되는데? 종이. 자, 오늘 금융론 2.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통상적으로 대출 실행 시점에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는 높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는 어떻다고요? 높다. 이렇게. 왜냐하면 예상되는 인플레까지 반영시키니까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시장이자율이 고정금리 약정이자율보다 어떨 때 차입자는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냐면 낮아질 때 다른 은행에서 빌려서 갚으려고 하겠네요. 낮아질 때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CD금리가 상승하면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CD금리가 올라가면 같이 오리라는 얘기죠. 기준금리 같이 오리라는 얘기입니다. 내려가면요 같이 내리라 그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변동금리와 현재 고정금리는 같답니다. 현재는 같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 항상 차입자인지 대출자인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차입자 입장에서 이러면 대출자는 반대입니다. 현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데 만약에 이 앞으로 금리 상승이 예상된대요. 그러면 변동금리로 빌렸다가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빌리는 게 유리하겠네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조정 주기가 어떨수록 이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더 많이 전가된다. 짧을수록 툭하면 변동할수록 대출자 위험에서 차입자로 더 많이 전가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다 했나요? 자, 이번에는 원리금 상환 방식. 원리금 상환 방식은요, 일단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냐면, 자, 이렇게, 아까 한 거지만, 이렇게, 이게 뭐예요? 하는데, 요거는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얘는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얘는요, 체증식 상환 방식인데, 이건 대출 초기입니다. 초기에요. 원금을 가장 많이 갚는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 가장 적게 갚는 게요? 체증식. 자, 혹은 원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금을 가장 많이 갚는 게요? 원금 균등. 가장 적게 갚는 게요?
체증식입니다. 이렇게 요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원금이 됐든 원리금이 됐든 가장 많이 갚는 게 어떤 거예요? 원금이 가장 적게 갚는 게 체증식. 얘는요, 뭐든지 중간입니다. 뭐든지. 자, 그러면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에 일찌감치 갚겠다는 얘기죠. 이때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는 대출 잔액이 작다. 왜냐하면 처음에 가장 많이 갚은 게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가장 많이 갚았으니까 남아있는 대출 잔액은 작을 수밖에 없네요. 맞죠? 자, 2번 볼게요. 대출자 입장에서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보다는 원금 균등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 오염이 작다. 이 셋 중에서 오염이 가장 큰 게 체증식이고 가장 작은 게 뭐예요? 원금 균등이 대출자 입장에서 오염이 가장 작습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오염이 가장 작아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의 상환액을 특정 비율로 증액하여 원리금 상환액을 초기에는 적게 부담하고 시간이 경과에 따라 부담을 늘려가는 방식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이 체증식 상환 방식이다. 혹은요, 점증식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체증식 혹은요, 점증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상환 첫 해 원리금 상환액은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상환 방식보다는 작다. 자, 상환 첫 해는요, 상환 초기를 얘기합니다. 첫 해는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는 원리금 지불액이 작죠? 얘보다는 얘가 작잖아요. 상환 첫 해니까 이렇게 작다. 그 다음에 무슨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지급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이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얘기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매기 원리금 지불액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원리금 균등하게 갚는 거니까. 근데 이자는 처음에는 많죠. 이자가 줄어든 만큼 원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자가 줄어든 만큼 뭐가 증가한다고요? 원금이 증가하는 형태,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항상 주어가 이겁니다. 주어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에 비하여 전체 대출기간 만료 시에 누적된 원리금 상환액이 더 작다. 이렇게 작다. 왜 그러냐면 얘보다는 얘가 이자가 낮죠. 이자가 낮으니까 은행한테 준 돈이 작을 겁니다. 4년 내내 준 돈이 작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작다 해줘야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울게요. 어떤 시장은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진 시장. 이거는요, 1차 저당시장을 얘기합니다. 1차 저당시장. 자, 그 다음 볼게요. 저당채권의 유동화는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 있죠? 이걸요, 유동성이라는 겁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을 늘려줄 수 있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요거는요, MPTS. 요거는요, MPB다. 요거는요, MPTB. 그리고 CMO는 똑같은 겁니다. 만기를 달리하면서 이자율도 달리할 뿐이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소비자, MBS의 발행자, 얘는요, 투자자. 소비자, MBS의 발행자, 얘는요, 투자자. 소비자, MBS의 발행자, 투자자. 자, 그러면 얘는 어디 갔어요? 얘는 T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T라고 돼 있죠? 네,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자가 조기상환 위험, 그 다음에 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가 채무 불이행 위험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B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발행자가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자가요, 조기상환 위험, 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가요, 채무 불이행 위험. 기억할 수 있죠? 얘는요, 이렇게 해보자.
발행자가 저당권을 갖고 있으면서 투자자한테 원리금 수취권만 넘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항상 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가 뭘 부담해요? 채무 불이행위험.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자가 뭘 부담해요? 조기 상환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초과 담보가 필요 없는 거는 MPTS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초과 담보가 필요 없다. 자, 그리고 부동산 학자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해서 짜증나게 이런 것들은요, 지분의 성격이 있다 해서 지분형 MBS. 얘는요, 오리지널 회사채입니다. 채권형 MBS. 요거는요, 반반씩 섞어놨다는 얘기죠. 혼합형 MBS.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저불 원조다. 저불 뭐라고요? 원조.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가 뭘 부담해요? 채무 불이행위험.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자가 조기상환 위험. 기억할 수 있죠? 자, 읽어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아셋 해갖고 자산 담보증권 해주는데, 자산 담보증권. 여기 IMF 초창기 때 이런 식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이죠. 요걸 근거로 해서 이 채권을 발행한 적이 있는데 이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세요. 자산 담보증권 제도는 자산 유도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적이 있었는데 곧바로 폐지됐습니다. 자, 이 운영이 안 됐어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MPTS의 조기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투자자가 부담한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MBB의 누구는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한다. MBB는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발행자는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한다.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MBB는요, 저당채권 집합에 대한 채권형 주택저당증권이다. 채권형 증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MPTB는요, 얘랑 섞어놓은 거죠? 얘랑 반반씩 섞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MPTS하고요, MBB를 섞어놓은 겁니다. 되셨죠? 섞어놨다.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자, 뭐는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하는 여러 종류의 채권, 이걸요 CMO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계층 저당 채권. 약오로 기억하셔야 돼요. 약오.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CMO는요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게 일반적입니다. 따로따로 해야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다른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는 채권형 증권이다. 채권형 증권은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그래서 MBB를 얘기합니다. MBB는요, 채권형 증권으로 발행자는 초과담보를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다. 초과담보가 필요 없는 거는 얘밖에 없다고 했죠? 다 제공해야 됩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하면 금방 풀립니다. 몇 번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은 뭐 생각하면 어렵지만 그래도 문제 풀이는요, 의외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부동산 투자회사 알아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없는 내용 있죠? 이건 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봤어요?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법의 특별법이에요. 무슨 말하고요? 상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없는 내용 있죠? 이건 전부 다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지문을 통해서 알으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상법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그 다음에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면서 투자운용을 직접 하겠다. 이거는 자기관리,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얘기합니다. 자기관리. 자,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로, 그 다음에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명목회사로 운영이 됩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회사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은 종사해야 됩니다.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공인중개사가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합니다. 저는 아주 14회 때, 무지하기 쉬울 때, 그때 그 진짜 운 좋게 합격했습니다. 공무들. 그때는 무지하게 쉬웠어요. 26만 명 가까이 봤는데 문제가 무지하게 쉬웠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게 너무 많이 뽑는 바람에 15회 때 그냥 무지하게 어렵게 낸 겁니다. 그래서 1, 2차 동시에 합격한 사람 100명도 안 됐습니다. 15회 때는. 저는 100% 떨어졌습니다. 15회 때 봤으면. 14회 때 무지하게 쉬울 때 합격하는 바람에 운 좋게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도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면 5년 이상은 종사해야 되는데 제가 딱 1년 정도 저기 충청남도 오창에다가 중개업소를 하고 강의하면서 낸 적이 있는데 1년 만에 다 말아먹었습니다. 사람 시켜서 했더니. 그래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나도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생각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집에서 동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직접 해야 되지 괜히 어설프게 한다고 까불다가 돈만 까먹었습니다. 저도 막 다 새롭게 해갖고 막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다 하고 한 바람에 엄청 손해봤습니다. 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업무를요, 자산관리회사 여기다가 전부 다 맡기는 형태입니다. 여기다가 위탁해야 된다. 여기 빼먹었네요. 여기 있어 없어요? 빼먹었네. 근데 거기엔 있을 겁니다. 네, 거기 있죠?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해야 됩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서류 상여회사이기 때문에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그래서 무슨 서류 상여회사가 직원을 고용합니까?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택도 없는 소리죠.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요, 자, 5,7은 35니까 5억 이상이고, 영업인가 6개월이 지난 경우는요, 5,7은 35니까 70억 원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70억 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서 소유하면 돼야 안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게 구조조정은요, 그런 규정 없습니다. 없어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선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불가능하다. 설립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저 자본금을 갖춘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적어놓은 거 있죠? 이런 것만 계속 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한 번에 딱 보는 순간 이게 금융론 전체가 이제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게 큰 틀을 잡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세부적인 거 지금부터 할 필요 없습니다. 머리만 아파요. 그러니까 큰 틀 내에서 자꾸 사고하시면 그 아주 좋은 득점이 될 겁니다. 오늘 요 정도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